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상처받지 않고 우아하게 대처하는 6가지 전략. 나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지은이는 바바라 베르크안, 옮긴이는 유영미, 발행은 나무생가입니다. 흔히 상처는 여리고 예민한 사람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이 강한 사람도 때로는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독일의 저명한 커뮤니케이션 상담가인 저자 바바라 베르크안은 이 책에서 6가지 간단한 방법으로 무례한 사람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스스로를 상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면의 비판자를 통제하고 자존감을 끌어올린다. 둘째, 상황에 초연해지도록 둔감력을 기른다. 셋째,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평정함을 선택한다. 넷째, 함부로 침범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영토에 경계 설정을 한다. 다섯째, 악의 소굴을 정화시킬 수 없다면 빠르게 빠져나온다. 여섯째, 침착한 대응으로 무례한 사람의 공격을 무력화시킨다. 이 중 저자는 내면의 비판자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는데요. 타인에게 상처 입는 일보다 스스로를 상처 입히고 좌절하는 경우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자는 내면의 비판자가 어느 때 왕성하게 활동하는지 밝히고 경계 설정과 통제, 활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당신, 자존감을 먼저 끌어올려라. 자기 의심을 멈춰야 할 때.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고귀한 보석이며 어떤 실수를 하든 이 사실은 변치 않아요. 아무것도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어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나는 율리아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러자 율리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난 모자라고 실수투성이에요. 보석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율리아는 앞으로 있을 상사와의 연봉 협상을 준비하고 싶다며 나의 협상 트레이닝 세미나에 등록했다. 그러나 율리아의 문제는 화술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협상을 어떻게 진행시키고 어떤 논지를 제시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실전 협상 훈련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주눅이 들어버렸다. 자신이 하는 말을 스스로 믿지 않는 것 같았다. 이것은 내적으로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상사는 아주 쉽게 그녀의 논지를 깔아뭉갤 수 있을 것이다. 실전 훈련에서 상사 역할을 맡은 사람이 율리아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최근 당신의 실적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자 율리아는 크게 당황했고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렇지 않아요 라고 했다. 그러자 가상의 상사는 한술 더 떴다. 사실 우리 회사만큼 자기계발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당신도 이런 점에 감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너무 돈만 생각하는 것 같군요.
솔직히 실망스러워요. 이 말을 들은 율리아는 곧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역할 훈련은 중단되고 말았다. 그 말이 사실처럼 느껴졌어요. 받아칠 말이 없었어요. 나는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직원인데 연봉을 올려달라고 하다니 정말 뻔뻔하게 돈만 밝히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상사 역할을 맡은 참가자에게 상사로서 율리아에게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상사로서 나는 그녀가 엄청 유능하고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직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연봉을 올리고 싶으면 나랑 씨름을 해야죠. 율리아는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나는 율리아의 전반적인 태도에서 그녀를 쉽게 압박할 수 있음을 알았어요. 전혀 강단이 없어요.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배신하고 짓밟아 버릴 거라는 기대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다. 그리하여 쉽게 희생자가 된다. 최악의 것을 상정하는 가운데 정말로 그런 일들을 불러들일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이 현실이 되게 한다. 버지니아 사티어. 실제로 율리아는 수년 전부터 사장의 오른팔 역할을 해왔다. 단순한 비서로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경영상 비중 있는 일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고객 상담도 하고 회의 준비도 하고 판매 데이터도 정리하고 인사도 함께 조율했다. 단순 비서 업무를 위해서는 오래전에 다른 여직원을 고용한 상태였다. 그러나 율리아는 여전히 비서 월급을 받고 있었고 누가 봐도 그것은 문제가 있기에 연봉 협상에 임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율리아는 자존감이 부족했다.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올렸고 어떤 일을 해냈는지 분명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내면의 목소리가 딴지를 걸었다. 자기 의심이 올라왔고 잔뜩 위축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편은 쉽게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스스로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타인도 자신을 나쁘게 대하게끔 초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내적인 자기 비하를 발견하고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자신을 스스로 상처 입히는가? 자기 비하는 아침에 일어나 맨 처음 거울을 볼 때부터 시작된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라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다. 라니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 대개는 곰팡이 핀 소시지 따위를 보고 그런 반응을 보인다. 자신을 향한 이런 무례함에 더하여 거의 무의식적인 낮은 탄식과 경멸이 매일 아침 매 순간 끼어든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일상적으로 마음의 소중한 부분에 스스로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여기 자기 비하의 여러 형식들을 한번 제시해 보겠다. 이런 멍청이, 에휴, 바보 천치가 따로 없다. 정말 어리석어와 같은 말들로 스스로를 비방한다. 스스로가 보기 흉하다고 생각하며 신체 일부분이 너무 뚱뚱하거나 너무 말랐거나 아무튼 잘못되었다고 여긴다. 스스로를 머리 나쁘고 둔하고 재능이 없다고 생각한다. 넌 절대로 못해, 안 될걸, 실패할 게 뻔해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의기소침하게 만든다.
자신에게 이런저런 부정적인 면들이 있음을 자꾸만 상기한다. 난 정말 재미없는 인간이야. 아, 난 조급하고 말이 많아. 난 천성적으로 조울증이 있어. 스스로를 탓하고 비난하고 자책한다. 누가 내게 그런 친절을 베풀겠어. 엄마로서 난 빵점이야. 이런 실수는 절대 만회할 수 없을 거야. 난 이런 대접도 황송한 사람이야. 이런 식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내적으로 불안해지고 자신 없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자신감 있게 보이려고 애써 노력해도 마음속에 자기 의심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난다. 우리와 이야기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토론하는 모든 이들은 무의식 중에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자신이 없는지를 빠르게 감지한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우리의 자신감 부족이 별로 표시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의견이 충돌하거나 협상이 어려워지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제 우리가 내적으로 얼마나 안정감이 없는지가 드러나고 상대방은 우리를 쉽게 휘두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으로 인해 약해져 있는 것이다.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앉아있는 적이다. 내면의 비판자를 발견하라. 자기 비하를 끝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자신을 끌어내리는 내적인 힘을 알면 이 힘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다. 스스로를 비하하는 생각들을 자신의 인격의 일부로 파악하면 제어가 훨씬 쉬워진다. 당신의 내면에서 자꾸 비판하고 다그치는 인격적 부분을 내면의 비판자라고 부르자. 당신의 내면에 비판자가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내면의 비판자가 여성적인 목소리를 내는지 남성적인 목소리를 내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비판자가 온종일 당신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다. 내면의 비판자는 당신을 끊임없이 주시한다. 그러나 내면의 비판자를 발견하는 건 쉽지 않다. 그가 안녕, 난 내 비판자야. 내가 얼마나 멍청이인지 이야기해 줄게 라고 공개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곧장 알아채고 입 닥쳐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면의 비판자는 대부분 은밀히 작업을 하기에 그의 이야기는 객관적인 진실이나 이성적 사실쯤으로 들린다. 그래서 보통은 그것이 내면의 비판자가 하는 말임을 깨닫지 못한다. 바지를 입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아, 최근에 배가 더 나왔군. 아주 불룩하네 라는 생각이 스쳤다고 하자. 그것은 내면의 비판자의 말일까? 아니면 그냥 객관적인 확인에 불과한 것일까? 이를 감별하려면 이런 생각이 든 뒤에 자신이 어떤 기분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아무렇지도 않게 평온한 기분으로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선다면 그건 내면의 비판자의 지적이 아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절망적인 기분이 되어 아, 어쩌지 단식이라도 해야 하나? 급한데 그냥 지방 흡입이라도 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굴리고 있다면 그 말을 한 건 내면의 비판자가 분명하다. 내면의 비판자가 우리를 궁지로 몰아가면 우리는 슬프고 절망스러운 기분이 되고 조바심이 생긴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기에 다른 사람들도 부지불식 중에 그걸 눈치챈다. 내면의 비판자는 특정한 방식으로 우리와 이야기를 한다. 그의 말은 마치 하늘의 소리처럼 들린다. 십계명이라도 되는 듯 절대적인 진리로 다가온다. 내면의 비판자는 아주 현명한 척하기 때문에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
할앤 시드라스톤. 내면의 비판자가 꽤나 비중 있는 존재인 건 맞지만 사실 그는 당신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결정권을 가진 건 당신 자신임을 명심해야 한다. 당신의 머릿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결정하는 건 당신 자신이다. 내면의 비판자가 활동하고 있음을 감지했다면 벌써 반은 이기고 들어간 것이다. 그를 발견하고 싶은가? 약간의 주의력을 발휘하면 된다. 일상생활 가운데 자신의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출몰하는지 관찰해보자. 특히 당신이 약간 특별한 일을 하려 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자 할 때 내면의 비판자가 끼어들기 십상이다.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생일을 맞아 인사말을 해야 할 때, 인터뷰나 조심스런 대화를 해야 할 때 등등. 그런 일이 다가올 즈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지나가는지 주의를 기울여보자. 두려움을 일깨우는 생각인가? 아니면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생각인가? 그것이 바로 내면의 비판자의 활동이다. 어떤 비판자는 온종일 쉴 새 없이 나불거리고 어떤 비판자는 밤에 잠자리에 눕자마자 말을 걸어와 잠을 설치게 만든다. 내면의 비판자의 모토는 이것이다. 넌 문제가 있어. 좋지 않아. 좀 잘해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별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할까? 내면의 비판자를 쉽게 발견하도록 여기 그의 중요한 활동들을 소개하겠다. 내면의 비판자는 우리를 나무라고 모욕적인 호칭으로 불러댄다. 바보, 멍청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린다. 우리의 처신이 옳지 않다며 거듭 실수를 지적한다. 오래전에 창피하고 수치스러웠던 기억을 자꾸 되살린다. 배우자, 연인, 친구, 자녀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며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 상황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지를 그려 보이면서 겁을 주고 낙담하게 만든다. 못생겼다거나 뚱뚱하다고 혹은 다른 신체적 결점을 지적하며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한다. 밤에 자려고 하는데 흔들어 깨어 실수들을 상기시킨다. 의욕과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이런 리스트를 보면 내면의 비판자가 정말 탁월한 방해꾼임을 알 수 있다. 아주 능력자다. 의욕이 떨어지고 도통 에너지가 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날 힘이 없고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보일 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망할 놈의 날씨 혹은 정치 때문에 그렇지 않다. 여기에 내면의 비판자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가 당신에게 뭐라고 속삭이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길 바란다. 목표를 이루거나 평생의 꿈을 드디어 실행에 옮기려 할 때 내면의 비판자가 끼어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괴, 아이디어, 꿈들이 내면의 비판자의 공격으로 수포로 돌아갔던가. 당신이 커다란 꿈 혹은 깊은 소망을 품을 때는 생명력이 솟아난다. 새로운 연안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힘이다.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그럴 때 어차피 안 돼. 나이가 너무 많아. 내겐 어울리지 않는 일이야. 하는 생각들이 끼어든다. 이렇게 체념하게 만드는 것이 내면의 비판자의 특기다. 잠시 생각해보자. 내면의 비판자가 이런 식으로 끼어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내면의 비판자는 언제 탄생하는가?
내면의 비판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묻기 전에 일단 그를 약간 변호하고 싶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미뤄 독자들은 내면의 비판자를 우리 안에 끔찍하고 악한 부분으로 여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실 내면의 비판자는 상처받기 쉽고 약한 존재다. 늘 나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원래부터 나쁜 존재는 아니다. 할 줄 아는 게 비판밖에 없을 따름이다. 내면의 비판자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 의도는 이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것보다는 내가 비판하는 것이 더 나아. 큰 코 다치기 전에 내가 너를 막아주는 편이 낫지. 그래야 그는 미리감치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 주의를 환기시키려 한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의 목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를 비판한다. 내면의 비판자를 알게 되면 당신은 이런 내면의 음성이 우리가 상식적인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무진 애를 쓰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면의 비판자는 주변에 맞춰 살고자 하는 음성이다. 그의 최대의 걱정은 우리가 외톨이가 되어 혼자이므로 힘들게 살아가는 처지가 되면 어쩌나 하는 것이다. 꾸지람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으면 힘들고 창피하므로 우리는 부모님, 종교 혹은 유년기에 우리에게 중요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재현하는 목소리를 개발했다. 말 그대로 자아를 개발한 것이다. 내면의 비판자는 부모님이나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꾸짖기 전에 미리감치 우리를 비판하고 나서는 우리 인격의 일부분이다. 할 앤 시드라스턴. 내면의 비판자는 유년기에 탄생한다.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어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살아남지 못하리라는 걸 안다. 그렇게 적응하는 법을 배운다. 우선은 엄마와 아빠에게, 나중에는 유치원과 학교에 적응하면서 어른들이 하는 말과 규칙들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내면의 비판자가 종종 자신의 엄마와 똑같은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아빠처럼 엄격하고 차갑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내면의 비판자는 좋은 본보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내면의 비판자는 이들 본보기들로부터 어떤 식의 비판이 가장 큰 효과가 있는지를 배웠다. 나중에 우리가 다 자란 뒤에도 내면의 비판자는 주변으로부터 두루두루 학습을 한다. 그래서 정말로 모든 이상과 규범을 우리에게 들이댄다. 커리어의 목표, 라이프 스타일, 피트니스, 페미니즘, 영성과 관련한 목표, 채식주의, 환경 친화적인 삶. 내면의 비판자는 당신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비판의 잣대로 삼는다. 그래서 당신이 뭔가를 그르칠 때마다 새롭게 공격하고 당신이 더 높은 요구에 부응하려 노력하면 내면의 비판자도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라. 내면의 비판자에 대처하고자 할 때 굳이 그를 몰아내거나 없애버릴 필요는 없다. 그는 일종의 학습된 개념이므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주고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는 메시지 송출 시간을 정해주면 된다. 심리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내면의 비판자를 자아와 동일시하는 한 그 힘은 막강하다. 그러므로 내면의 비판자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와의 동일시를 중단해야 한다. 내면의 비판자를 적극적으로 의식하면 그런 동일시를 끊을 수 있다.
내면의 비판자는 우리 인격의 일부분이지 우리의 전인격이 아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주의권을 넘겨받아야 한다. 내면의 비판자를 규제하고 제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의 말로 인해 매일같이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다. 이번 장을 여기까지 읽었으니 이미 내면의 비판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대략적인 감이 생겼을 것이다. 일단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내면의 비판자의 활동을 점점 더 분명하게 의식하게 될 것이다. 이미 첫걸음은 떼었다. 당신을 끌어내리고 탓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생각들에 대해 이제 그래 나는 이러저러한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 생각들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비판자가 이러저러하게 말하는군 이라고 하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거리가 꼭 필요하다. 여기 내면의 비판자를 더 잘 다룰 수 있는 5가지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다. 내면의 비판자 이렇게 길들여라. 자신의 생각에 주목하라. 우울하거나 힘이 없거나 걱정이 생길 때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에 주의해야 한다. 내면의 비판자의 공격을 중단시켜라. 내면의 비판자가 공격을 해올 때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의기소침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멈추자. 내면의 비판자의 메시지 송출 시간을 제한하라. 지금까지 내면의 비판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 이제는 그 상태를 끝내자. 하루 한 번 시간을 정해서 내면의 비판자로 하여금 그 시간에만 말하게 해야 한다. 대부분 10분 정도면 충분하다. 이야기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으면 내면의 비판자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다시금 시도 때도 없이 당신의 생각에 개입하려고 할 것이다. 어쨌든 그는 당신 인격의 가장 오래된 부분으로서 아예 입을 다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내면의 비판자의 공격 내용을 적어보라. 내면의 비판자가 늘 지적하고 물고 늘어지는 점들이 있을 것이다. 내면의 비판자가 반복해서 비난하는 것은 무엇인가? 노트를 마련하여 거기에 내면의 비판자의 공격사항을 일일이 적어보자. 그렇게 함으로써 내면의 비판자의 말들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고 그 말들과 더 거리를 둘 수 있다. 내면의 비판자의 말을 반박하라. 고질적인 내면의 비판자는 고집스럽게 우리의 귀에 대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 특히나 괴로운 말들을 많이 한다. 가령 내까짓게 그런 거래 또는 거울을 보며 폭망이다 폭망 이런 식으로 말이다. 이런 말에 내면의 비판자와 똑같이 고집스럽게 반박하자. 그렇지 않거든. 천만에 난 할 거야. 또는 거울을 보며 와 멋지다. 이렇게 말이다. 내면의 비판자를 길들여 당신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언제 어디서 비판자에게 발언권을 줄지 결정하는 것이다. 반면 자신감이 필요한 대화나 협상에서는 내면의 비판자가 입을 다물고 있도록 하는 게 좋다. 내면의 비판자를 통제하고 유익하게 활용하라. 세미나에 참가한 한 여성이 자신이 내면의 비판자를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이야기해 줬다.
나의 내면의 비판자는 나더러 너무 자기 주장이 세다고 말해요. 게다가 성공에 너무 집착하는 커리어 우먼이 아니냐고 하지요. 나는 지금 관청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어요. 이 자리에 취임하고부터 업무 체계를 몇 가지 손봤고 최근에는 회의를 효율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회의가 너무 지지부진하고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었거든요. 그래서 회의 시간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직원들을 설득하고자 미팅을 잡았어요. 미팅 날이 다가왔을 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면의 비판자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옷장 앞에 섰는데 뭘 입어야 할지 난감했죠. 슈트를 입자니 너무 딱딱해 보일 것 같았어요. 원피스는 너무 격식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머릿속으로 준비한 내용들을 돌려보는데 내가 과연 직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었어요. 잔뜩 주눅 들고 불안에 사로잡혔지요. 그 순간 내면의 비판자가 배후에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아, 그가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구나 하면서 그를 뒷전으로 제쳐버렸지요. 잠시 그의 주된 비판 논지들을 메모하고는 그의 모든 이의들을 자세히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단 퇴근 뒤에 말이에요. 지금은 휴식 시간이니 일단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요. 그러고는 슈트를 입고 미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어요. 나는 시종일관 자신감에 넘쳤어요. 저녁에 퇴근하면서 만족스러웠어요. 내면의 비판자더러 이제 이야기해보라고 했더니 그는 평소에 누누이 지적했듯이 너무 자기 주장이 세다는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간혹 내 주장을 너무 세게 밀고 나가는지 솔직히 말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나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해냈어요. 우리 회의는 이제 굉장히 타이트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내가 이루고자 한 바죠. 자신감이 필요할 때 내면의 비판자가 두려워하는 것과 비판하는 내용을 메모하자. 그날 몇 시에 내면의 비판자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지 협의하자. 이 약속 시간까지는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 모든 생각을 내적으로 차단하자. 당신의 자신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두꺼운 이불이 빛나는 보석을 둘러싼 것처럼 내면의 비판자로 인해 가려져 있을 따름이다. 이불을 지우면 보석은 저절로 빛을 발한다. 내면의 비판자를 의식하고 통제하면 원래 반짝임을 되찾을 수 있다. 당신의 광채는 바깥으로도 퍼져나간다. 당신은 이제 조금 더 꼿꼿한 걸음으로 걷고 당당하게 앉아 있게 될 것이며 더 품위 있게 행동하고 말도 더 또박또박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자신감을 감지하고 당신이 더 이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통제된 내면의 비판자는 이제 정신의 유용한 부분으로 기능할 것이다. 그의 특기가 실수와 잘못을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던가. 이런 능력을 유용한 부분에 기울인다면 좋을 것이다. 편지를 쓸 때 맞춤법이 틀린 부분을 발견한다든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적시에 그것을 상기시켜 지도를 확인하게 한다든가, 셔츠에 뭐가 묻었을 때 혹은 음식이 싱거울 때 그것들을 지적해 준다든가. 다른 사람들이 비판을 해올 때도 내면의 비판자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잘 통제된 비판자의 도움으로
당신은 자신이 실수를 했는지, 이 실수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휩쓸리지 않게 된다. 상처를 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유익은 이제 당신은 다시금 진정한 당신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다. 당신은 유일하고 소중한 보물이다. 선물로서 세상에 주어졌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 상처받지 않는 기술. 자기 비하는 이제 그만. 자신의 생각을 존중하라. 자기 비하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를 부족하고 흠 많은 사람으로 몰아가는 내면의 목소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비판자다. 침울해 있거나 마음이 산란할 때는 속으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주의하자. 내면의 비판자의 메시지 송출 시간을 제한하라. 내면의 비판자에게 발언 시간을 정해주자. 내면의 비판자는 당신이 정한 시간에만 말을 할 수 있다. 그가 과도하게 말을 걸어오거든 메시지 송출 시간을 하루에 10분 정도로 제한하자. 내면의 비판자가 하는 말을 메모하라. 노트를 마련해서 내면의 비판자의 의견을 메모해보자. 비판의 말을 글로 적어보면 그 내용과 거리를 두기가 쉬우며 내면의 비판자가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현재 힘든 상황이라면 일단 내면의 비판자를 뒷전으로 제쳐두라. 자꾸 스스로를 깎아내리다 보면 너무나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된다. 그러면 협상 같은 일에서도 설득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히나 협상 전이라면 내면의 비판자의 말을 글로 적어보고 그의 말과 적극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생각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당신, 자존감을 먼저 끌어올려라. 자기 의심을 멈춰야 할 때,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고귀한 보석이며 어떤 실수를 하든 이 사실은 변치 않아요. 아무것도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어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나는 율리아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러자 율리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난 모자라고 실수투성이에요. 보석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율리아는 앞으로 있을 상사와의 연봉 협상을 준비하고 싶다며 나의 협상 트레이닝 세미나에 등록했다. 그러나 율리아의 문제는 화술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협상을 어떻게 진행시키고 어떤 논지를 제시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실전 협상 훈련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주눅이 들어버렸다. 자신이 하는 말을 스스로 믿지 않는 것 같았다. 이것은 내적으로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상사는 아주 쉽게 그녀의 논지를 깔아뭉갤 수 있을 것이다. 실전 훈련에서 상사 역할을 맡은 사람이 율리아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지금 당신의 실적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자 율리아는 크게 당황했고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렇지 않아요 라고 했다. 그러자 가상의 상사는 한술 더 떴다.
사실 우리 회사만큼 자기계발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당신도 이런 점에 감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너무 돈만 생각하는 것 같군요. 솔직히 실망스러워요. 이 말을 들은 율리아는 곧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역할 훈련은 중단되고 말았다. 그 말이 사실처럼 느껴졌어요. 받아칠 말이 없었어요. 나는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직원인데 연봉을 올려달라고 하다니 정말 뻔뻔하게 돈만 밝히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상사 역할을 맡은 참가자에게 상사로서 율리아에게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상사로서 나는 그녀가 엄청 유능하고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직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연봉을 올리고 싶으면 나랑 씨름을 해야죠. 율리아는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나는 율리아의 전반적인 태도에서 그녀를 쉽게 압박할 수 있음을 알았어요. 전혀 강단이 없어요.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배신하고 짓밟아 버릴 거라는 기대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다. 그리하여 쉽게 희생자가 된다. 최악의 것을 상정하는 가운데 정말로 그런 일들을 불러들일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이 현실이 되게 한다. 버지니아 사티어. 실제로 율리아는 수년 전부터 사장의 오른팔 역할을 해왔다. 단순한 비서로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경영상 비중 있는 일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고객 상담도 하고 회의 준비도 하고 판매 데이터도 정리하고 인사도 함께 조율했다. 단순 비서 업무를 위해서는 오래전에 다른 여직원을 고용한 상태였다. 그러나 율리아는 여전히 비서 월급을 받고 있었고 누가 봐도 그것은 문제가 있기에 연봉 협상에 임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율리아는 자존감이 부족했다.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올렸고 어떤 일을 해냈는지 분명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내면의 목소리가 딴지를 걸었다. 자기 의심이 올라왔고 잔뜩 위축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편은 쉽게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스스로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타인도 자신을 나쁘게 대하게끔 초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내적인 자기 비하를 발견하고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자신을 스스로 상처 입히는가? 자기 비하는 아침에 일어나 맨 처음 거울을 볼 때부터 시작된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라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다. 라니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 대개는 곰팡이 핀 소시지 따위를 보고 그런 반응을 보인다. 자신을 향한 이런 무례함에 더하여 거의 무의식적인 낮은 탄식과 경멸이 매일 아침 매 순간 끼어든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일상적으로 마음의 소중한 부분에 스스로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여기 자기 비하의 여러 형식들을 한번 제시해 보겠다. 이런 멍청이, 에휴, 바보 천치가 따로 없다. 정말 어리석어와 같은 말들로 스스로를 비방한다. 스스로가 보기 흉하다고 생각하며 신체 일부분이 너무 뚱뚱하거나 너무 말랐거나 아무튼 잘못되었다고 여긴다.
스스로를 머리 나쁘고 둔하고 재능이 없다고 생각한다. 넌 절대로 못해, 안 될걸, 실패할 게 뻔해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의기소침하게 만든다. 자신에게 이런저런 부정적인 면들이 있음을 자꾸만 상기한다. 난 정말 재미없는 인간이야. 아, 난 조급하고 말이 많아. 난 천성적으로 조울증이 있어. 스스로를 탓하고 비난하고 자책한다. 누가 내게 그런 친절을 베풀겠어. 엄마로서 난 빵점이야. 이런 실수는 절대 만회할 수 없을 거야. 난 이런 대접도 황송한 사람이야. 이런 식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내적으로 불안해지고 자신 없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자신감 있게 보이려고 애써 노력해도 마음속에 자기 의심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난다. 우리와 이야기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토론하는 모든 이들은 무의식 중에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자신이 없는지를 빠르게 감지한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우리의 자신감 부족이 별로 표시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의견이 충돌하거나 협상이 어려워지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제 우리가 내적으로 얼마나 안정감이 없는지가 드러나고 상대방은 우리를 쉽게 휘두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으로 인해 약해져 있는 것이다.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앉아있는 적이다. 내면의 비판자를 발견하라. 자기 비하를 끝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자신을 끌어내리는 내적인 힘을 알면 이 힘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다. 스스로를 비하하는 생각들을 자신의 인격의 일부로 파악하면 제어가 훨씬 쉬워진다. 당신의 내면에서 자꾸 비판하고 다그치는 인격적 부분을 내면의 비판자라고 부르자. 당신의 내면에 비판자가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내면의 비판자가 여성적인 목소리를 내는지 남성적인 목소리를 내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비판자가 온종일 당신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다. 내면의 비판자는 당신을 끊임없이 주시한다. 그러나 내면의 비판자를 발견하는 건 쉽지 않다. 그가 안녕, 난 내 비판자야. 내가 얼마나 멍청이인지 이야기해 줄게 라고 공개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곧장 알아채고 입 닥쳐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면의 비판자는 대부분 은밀히 작업을 하기에 그의 이야기는 객관적인 진실이나 이성적 사실쯤으로 들린다. 그래서 보통은 그것이 내면의 비판자가 하는 말임을 깨닫지 못한다. 바지를 입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아, 최근에 배가 더 나왔군. 아주 불룩하네 라는 생각이 스쳤다고 하자. 그것은 내면의 비판자의 말일까? 아니면 그냥 객관적인 확인에 불과한 것일까? 이를 감별하려면 이런 생각이 든 뒤에 자신이 어떤 기분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아무렇지도 않게 평온한 기분으로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선다면 그건 내면의 비판자의 지적이 아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절망적인 기분이 되어 아, 어쩌지, 단식이라도 해야 하나, 급한데 그냥 지방 흡입이라도 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굴리고 있다면 그 말을 한 건 내면의 비판자가 분명하다. 내면의 비판자가 우리를 궁지로 몰아가면 우리는 슬프고 절망스러운 기분이 되고 조바심이 생긴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기에 다른 사람들도 부지불식 중에 그걸 눈치챈다. 내면의 비판자는 특정한 방식으로 우리와 이야기를 한다.
그의 말은 마치 하늘의 소리처럼 들린다. 십계명이라도 되는 듯 절대적인 진리로 다가온다. 내면의 비판자는 아주 현명한 척하기 때문에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 할 앤 시드라스톤. 내면의 비판자가 꽤나 비중 있는 존재인 건 맞지만 사실 그는 당신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결정권을 가진 건 당신 자신임을 명심해야 한다. 당신의 머릿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결정하는 건 당신 자신이다. 내면의 비판자가 활동하고 있음을 감지했다면 벌써 반은 이기고 들어간 것이다. 그를 발견하고 싶은가? 약간의 주의력을 발휘하면 된다. 일상생활 가운데 자신의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출몰하는지 관찰해보자. 특히 당신이 약간 특별한 일을 하려 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자 할 때 내면의 비판자가 끼어들기 십상이다.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생일을 맞아 인사말을 해야 할 때, 인터뷰나 조심스러운 대화를 해야 할 때 등등. 그런 일이 다가올 즈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지나가는지 주의를 기울여보자. 두려움을 일깨우는 생각인가? 아니면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생각인가? 그것이 바로 내면의 비판자의 활동이다. 어떤 비판자는 온종일 쉴 새 없이 나불거리고 어떤 비판자는 밤에 잠자리에 눕자마자 말을 걸어와 잠을 설치게 만든다. 내면의 비판자의 모토는 이것이다. 넌 문제가 있어. 좋지 않아. 좀 잘해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별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할까? 내면의 비판자를 쉽게 발견하도록 여기 그의 중요한 활동들을 소개하겠다. 내면의 비판자는 우리를 나무라고 모욕적인 호칭으로 불러댄다. 바보, 멍청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린다. 우리의 처신이 옳지 않다며 거듭 실수를 지적한다. 오래전에 창피하고 수치스러웠던 기억을 자꾸 되살린다. 배우자, 연인, 친구, 자녀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며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 상황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지를 그려 보이면서 겁을 주고 낙담하게 만든다. 못생겼다거나 뚱뚱하다고 혹은 다른 신체적 결점을 지적하며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한다. 밤에 자려고 하는데 흔들어 깨워 실수들을 상기시킨다. 의욕과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이런 리스트를 보면 내면의 비판자가 정말 탁월한 방해꾼임을 알 수 있다. 아주 능력자다. 의욕이 떨어지고 도통 에너지가 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날 힘이 없고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보일 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망할 놈의 날씨 혹은 정치 때문에 그렇지 않다. 여기에 내면의 비판자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가 당신에게 뭐라고 속삭이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길 바란다. 목표를 이루거나 평생의 꿈을 드디어 실행에 옮기려 할 때 내면의 비판자가 끼어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괴, 아이디어, 꿈들이 내면의 비판자의 공격으로 수포로 돌아갔던가. 당신이 커다란 꿈 혹은 깊은 소망을 품을 때는 생명력이 솟아난다. 새로운 연안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힘이다.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그럴 때 어차피 안 돼. 나이가 너무 많아. 내겐 어울리지 않는 일이야. 하는 생각들이 끼어든다. 이렇게 체념하게 만드는 것이 내면의 비판자의 특기다. 잠시 생각해보자.
내면의 비판자가 이런 식으로 끼어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내면의 비판자는 언제 탄생하는가? 내면의 비판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묻기 전에 일단 그를 약간 변호하고 싶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미뤄 독자들은 내면의 비판자를 우리 안에 끔찍하고 악한 부분으로 여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실 내면의 비판자는 상처받기 쉽고 약한 존재다. 늘 나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원래부터 나쁜 존재는 아니다. 할 줄 아는 게 비판밖에 없을 따름이다. 내면의 비판자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 의도는 이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것보다는 내가 비판하는 것이 더 나아. 큰 코 다치기 전에 내가 너를 막아주는 편이 낫지. 그리하여 그는 미리감치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 주의를 환기시키려 한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의 목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를 비판한다. 내면의 비판자를 알게 되면 당신은 이런 내면의 음성이 우리가 상식적인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무진 애를 쓰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면의 비판자는 주변에 맞춰 살고자 하는 음성이다. 그의 최대의 걱정은 우리가 외톨이가 되어 혼자이므로 힘들게 살아가는 처지가 되면 어쩌나 하는 것이다. 꾸지람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으면 힘들고 창피하므로 우리는 부모님, 종교 혹은 유년기에 우리에게 중요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제안하는 목소리를 개발했다. 말 그대로 자아를 개발한 것이다. 내면의 비판자는 부모님이나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꾸짖기 전에 미리감치 우리를 비판하고 나서는 우리 인격의 일부분이다. 할 앤 시드라스턴. 내면의 비판자는 유년기에 탄생한다. 어린아이는 본능적으로 어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살아남지 못하리라는 걸 안다. 그렇게 적응하는 법을 배운다. 우선은 엄마와 아빠에게, 나중에는 유치원과 학교에 적응하면서 어른들이 하는 말과 규칙들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내면의 비판자가 종종 자신의 엄마와 똑같은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아빠처럼 엄격하고 차갑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내면의 비판자는 좋은 본보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내면의 비판자는 이들 본보기들로부터 어떤 식의 비판이 가장 큰 효과가 있는지를 배웠다. 나중에 우리가 다 자란 뒤에도 내면의 비판자는 주변으로부터 두루두루 학습을 한다. 그래서 정말로 모든 이상과 규범을 우리에게 들이댄다. 커리어의 목표, 라이프 스타일, 피트니스, 페미니즘, 영성과 관련한 목표, 채식주의, 환경 친화적인 삶, 내면의 비판자는 당신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비판의 잣대로 삼는다. 그래서 당신이 뭔가를 그르칠 때마다 새롭게 공격하고 당신이 더 높은 요구에 부응하려 노력하면 내면의 비판자도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라. 내면의 비판자에 대처하고자 할 때 굳이 그를 몰아내거나 없애버릴 필요는 없다. 그는 일종의 학습된 개념이므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주고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는 메시지 송출 시간을 정해주면 된다. 심리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내면의 비판자를 자아와 동일시하는 한 그 힘은 막강하다.
그러므로 내면의 비판자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와의 동일시를 중단해야 한다. 내면의 비판자를 적극적으로 의식하면 그런 동일시를 끊을 수 있다. 내면의 비판자는 우리 인격의 일부분이지 우리의 전인격이 아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주의권을 넘겨받아야 한다. 내면의 비판자를 규제하고 제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의 말로 인해 매일같이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다. 이번 장을 여기까지 읽었으니 이미 내면의 비판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대략적인 감이 생겼을 것이다. 일단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내면의 비판자의 활동을 점점 더 분명하게 의식하게 될 것이다. 이미 첫걸음은 떼었다. 당신을 끌어내리고 탓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생각들에 대해 이제 그래 나는 이러저러한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 생각들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비판자가 이러저러하게 말하는군 이라고 하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거리가 꼭 필요하다. 여기 내면의 비판자를 더 잘 다룰 수 있는 5가지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다. 내면의 비판자 이렇게 길들여라. 자신의 생각에 주목하라. 우울하거나 힘이 없거나 걱정이 생길 때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에 주의해야 한다. 내면의 비판자의 공격을 중단시켜라. 내면의 비판자가 공격을 해올 때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의기소침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멈추자. 내면의 비판자의 메시지 송출 시간을 제한하라. 지금까지 내면의 비판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 이제는 그 상태를 끝내자. 하루 한 번 시간을 정해서 내면의 비판자로 하여금 그 시간에만 말하게 해야 한다. 대부분 10분 정도면 충분하다. 이야기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으면 내면의 비판자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다시금 시도 때도 없이 당신의 생각에 개입하려고 할 것이다. 어쨌든 그는 당신 인격의 가장 오래된 부분으로서 아예 입을 다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내면의 비판자의 공격 내용을 적어보라. 내면의 비판자가 늘 지적하고 물고 늘어지는 점들이 있을 것이다. 내면의 비판자가 반복해서 비난하는 것은 무엇인가? 노트를 마련하여 거기에 내면의 비판자의 공격사항을 일일이 적어보자. 그렇게 함으로써 내면의 비판자의 말들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고 그 말들과 더 거리를 둘 수 있다. 내면의 비판자의 말을 반박하라. 고질적인 내면의 비판자는 고집스럽게 우리의 귀에 대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 특히나 괴로운 말들을 많이 한다. 가령 내까짓게 그런 거래 또는 거울을 보며 폭망이다 폭망 이런 식으로 말이다. 이런 말에 내면의 비판자와 똑같이 고집스럽게 반박하자. 그렇지 않거든. 천만에 난 할 거야. 또는 거울을 보며 와 멋지다 이렇게 말이다. 내면의 비판자를 길들여 당신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언제 어디서 비판자에게 발언권을 줄지 결정하는 것이다. 반면 자신감이 필요한 대화나 협상에서는 내면의 비판자가 입을 다물고 있도록 하는 게 좋다. 내면의 비판자를 통제하고 유익하게 활용하라.
세미나에 참가한 한 여성이 자신이 내면의 비판자를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이야기해 줬다. 나의 내면의 비판자는 나더러 너무 자기 주장이 세다고 말해요. 게다가 성공에 너무 집착하는 커리어 우먼이 아니냐고 하지요. 나는 지금 관청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어요. 이 자리에 취임하고부터 업무 체계를 몇 가지 손봤고 최근에는 회의를 효율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회의가 너무 지지부진하고 비효율적으로 진행되었거든요. 그래서 회의 시간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직원들을 설득하고자 미팅을 잡았어요. 미팅 날이 다가왔을 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면의 비판자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옷장 앞에 섰는데 무얼 입어야 할지 난감했죠. 슈트를 입자니 너무 딱딱해 보일 것 같았어요. 원피스는 너무 격식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머릿속으로 준비한 내용들을 돌려보는데 내가 과연 직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었어요. 잔뜩 주눅 들고 불안에 사로잡혔지요. 그 순간 내면의 비판자가 배후에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아, 그가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구나 하면서 그를 뒷전으로 제쳐버렸지요. 잠시 그의 주된 비판 논지들을 메모하고는 그의 모든 이의들을 자세히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단 퇴근 뒤에 말이에요. 지금은 휴식 시간이니 일단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요. 그러고는 슈트를 입고 미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어요. 나는 시종일관 자신감에 넘쳤어요. 저녁에 퇴근하면서 만족스러웠어요. 내면의 비판자더러 이제 이야기해보라고 했더니 그는 평소에 누누이 지적했듯이 너무 자기 주장이 세다는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간혹 내 주장을 너무 세게 밀고 나가는지 솔직히 말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나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해냈어요. 우리 회의는 이제 굉장히 타이트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내가 이루고자 한 바죠. 자신감이 필요할 때 내면의 비판자가 두려워하는 것과 비판하는 내용을 메모하자. 그날 몇 시에 내면의 비판자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지 협의하자. 이 약속 시간까지는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 모든 생각을 내적으로 차단하자. 당신의 자신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두꺼운 이불이 빛나는 보석을 둘러싼 것처럼 내면의 비판자로 인해 가려져 있을 따름이다. 이불을 지우면 보석은 저절로 빛을 발한다. 내면의 비판자를 의식하고 통제하면 원래 반짝임을 되찾을 수 있다. 당신의 광채는 바깥으로도 퍼져나간다. 당신은 이제 조금 더 꼿꼿한 걸음으로 걷고 당당하게 앉아 있게 될 것이며 더 품위 있게 행동하고 말도 더 또박또박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자신감을 감지하고 당신이 더 이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통제된 내면의 비판자는 이제 정신의 유용한 부분으로 기능할 것이다. 그의 특기가 실수와 잘못을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던가. 이런 능력을 유용한 부분에 기울인다면 좋을 것이다. 편지를 쓸 때 맞춤법이 틀린 부분을 발견한다든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적시에 그것을 상기시켜 지도를 확인하게 한다든가, 셔츠에 뭐가 묻었을 때 혹은 음식이 싱거울 때 그것들을 지적해 준다든가, 다른 사람들이 비판을 해올 때도
내면의 비판자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잘 통제된 비판자의 도움으로 당신은 자신이 실수를 했는지, 이 실수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휩쓸리지 않게 된다. 상처를 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유익은 이제 당신은 다시금 진정한 당신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다. 당신은 유일하고 소중한 보물이다. 선물로서 세상에 주어졌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 상처받지 않는 기술. 자기 비하는 이제 그만. 자신의 생각을 존중하라. 자기 비하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를 부족하고 흠 많은 사람으로 몰아가는 내면의 목소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비판자다. 침울해 있거나 마음이 산란할 때는 속으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주의하자. 내면의 비판자의 메시지 송출 시간을 제한하라. 내면의 비판자에게 발언 시간을 정해주자. 내면의 비판자는 당신이 정한 시간에만 말을 할 수 있다. 그가 과도하게 말을 걸어오거든 메시지 송출 시간을 하루에 10분 정도로 제한하자. 내면의 비판자가 하는 말을 메모하라. 노트를 마련해서 내면의 비판자의 의견을 메모해보자. 비판의 말을 글로 적어보면 그 내용과 거리를 두기가 쉬우며 내면의 비판자가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현재 힘든 상황이라면 일단 내면의 비판자를 뒷전으로 제쳐두라. 자꾸 스스로를 깎아내리다 보면 너무나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된다. 그러면 협상 같은 일에서도 설득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히나 협상 전이라면 내면의 비판자의 말을 글로 적어보고 그의 말과 적극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생각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나는 상처받지 않습니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